지금 XRP의 시세가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큰 호재성 소식들이 시세에 거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리스크라는 게 그만큼 짜증나는 이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리플랩스라는 기업의 확장성과 비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거의 매일같이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큰손이자 거대한 세력 음모론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로스차일드와 관련해서 일본의 SBI와 리플이 함께 언급된 문서가 공개되며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발행한 문서이고, 문서의 제목은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펀드, 이 펀드의 수익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펀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와 관련해서 주요 기여자로 SBI 홀딩스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건데, 이 회사가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론에 휩싸이면서 60% 이상 반등했다. SBI는 리플의 XRP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 지분의 변동성이 상승하고 2017년 CB 전환되면서 CB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 3월에 작성된 것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에 XRP가 3달러 돌파라는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고, SBI가 XRP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났고, SBI를 펀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던 로스차일드 펀드는 SBI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함께 재미를 봤다. 다시 말해서 XRP가 폭등하면서 로스차일드가 수익을 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일본의 SBI 회장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인물이고, 이런 SBI는 로스차일드라는 글로벌 큰손의 관심 대상이고, SBI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XRP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미래에 이게 또 어떤 상황으로 번지게 될지 꽤나 관심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폭탄 발언 비슷한 멘트를 내놨는데, 이 양반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각국이 달러가 유일한 귀축 통화로 남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디지털 자산은 기회가 생긴다. EU와 러시아, 중국처럼 정치적 라이벌이 통제하지 않는 통화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은 달러 말고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XRP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두 개의 세계 준비 통화가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성공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꼭 현실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재성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리플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레저를 활용한 CBDC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들과 CBDC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한 뒤에 과연 어느 나라가 추가 채택을 하게 될지 그게 관심사였는데, 추가로 공개되는 국가들이 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안 그래도 요즘 프랑스 중앙은행이 XRP를 채택할 수 있다는 루머성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G7 수준에서 하나 나와준다라면 이건 꽤 시세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그런 기대감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실리그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판매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SEC 항소 근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제3자인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지라도 XRP와 구매자 사이에는 공통된 관계가 없다. 하위 테스트의 공통기업 요소가 SEC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발목 잡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00년 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가 지금 망신을 일단 한번 당하긴 한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역시나 하위 테스트로 인해서 SEC가 개망신을 제대로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도 SEC가 실제로 항소를 벌이게 될 경우 오히려 이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건 SEC의 암호화폐 규제 계획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사전 승인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경우 판사는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 사건 재판부의 지적을 해명할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할 거라는 전망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SEC가 벼랑 끝 수세에 몰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XRP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베이직이 구간별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사실 아주 좀 먼 이야기 같아서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으로도 느껴지는데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또 재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3.7달러, 이건 분석가 코인스키드의 전망인데 XRP 27만 270개를 3.7달러에 매도를 하면 100만 달러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가격은 0.63달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XRP 20만 개를 매도하면 되고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XRP 20만 개는 12만 6천 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2만 6천 달러를 투자해서 XRP 20만 개를 매수하고 XRP가 5달러일 때 팔면 이게 100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문제는 과연 언제 5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0.63달러를 기준으로 XRP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10달러에 도달했을 때 전량 매도하면 100만 달러 현금화가 가능하고 5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XRP 2만 개, 1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XRP 만 개를 가지고 있다가 팔면 됩니다. 지금 가치 기준으로 6,300달러를 투자해서 XRP 만 개를 매수하고 100달러일 때 팔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숫자들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런 숫자들을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난데없이 아마존 파트너십 체결 이슈가 등장을 해서 얼핏 보면 화들짝 놀랄만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리플과 아마존 AWS는 진작에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AW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파트너로서 리플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리플의 사용 사례와 더불어서 전 세계 100개 이상 금융기관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점을 자세히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XRP 투자자들에게서 궁금한 지점은 언젠가 아마존이 자체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 지원을 할 때 리플 레저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힌트를 주는 부분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인터앤코인데 브라질의 상장 기업이면서 은행, 투자, 신용, 보험, 쇼핑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슈퍼앱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앤코는 지난해 11월에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합류를 했는데 여기 회원 기업이 인터앤코를 포함해서 28개 기업만 공급자로 등록될 만큼 가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파트너 기업이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이베이에서 중심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아마존 역시 자체 코인이 됐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비슷한 방식의 페이먼트를 도입할 가능성 충분히 높고 아마존과 리플렛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활용성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리플랩스가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기각돼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리플랩스는 SEC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XRP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면서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중간 항소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이 같은 SEC의 의도를 고려해서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만약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라면 중간 항소가 아니라 정식 판결이 나온 뒤에 항소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법원은 SEC의 중간 항소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참 상황이 재미있긴 합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일정 조율 명령을 양측에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배제 신청 데드라인을 12월 4일로 적시했는데 사실 약식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 갈래타기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 배제 이슈가 아니라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이건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씩 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건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자금 준비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무척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SEC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만약 리플 사건이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되면 리플에 유리할 것이다, 이게 이런 전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 현실화되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 편결 열겠다라고 명령한 상황에서 과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제2항소법원으로 이걸 넘길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아랍 지역에서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 아랍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브릭스와 XRP의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에서 XRP가 리저브 커런시 개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8월에 브릭스 회의에서 브릭스 자체 통화와 관련된 소식들이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서 괜히 이런 부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아랍통화기금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언급을 한 점, 모로코 최대 은행이자 아프리카 전역에서 5번째 규모라고 하는 아티자리와파 은행이 리플렛에 탑승한 점, 현재 모로코를 비롯해서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8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난 수년 동안 리플랩스가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의 확장과 관련해서 꽤나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보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잠깐 지옥문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 터치를 할 때 무려 0.42달러대를 순간적으로 다녀온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0.5달러 위에 올라서 있으려는 노력이 보이곤 있긴 한데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수준의 시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컸던 것은 이 리플 소송과 관련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건 중간 항소 그 자체를 승인한 게 아니라 SEC가 공식적으로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 승인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 항소 자체가 승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중간 항소 신청 이후에 기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승인한 것 그 자체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세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리플랩스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법원은 SEC의 중간 항소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참 상황이 재미있긴 합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일정 조율 명령을 양측에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배제 신청 데드라인을 12월 4일로 적시했는데 사실 약식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 갈래타기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 배제 이슈가 아니라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이건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씩 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건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자금 준비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무척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SEC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만약 리플 사건이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되면 리플에 유리할 것이다, 이게 이런 전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 현실화되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 편결 열겠다라고 명령한 상황에서 과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제2항소법원으로 이걸 넘길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는 이렇게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리플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가 CBDC 파트너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고 밝혔는데 파트너사 가운데 하나로 리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플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파이어블록스,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하이페리온, ID 기술 솔루션 기업인 아이데미아 등이 주요 파트너로서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CBDC 활성화와 사용 환경,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블록체인 기업들과 여럿과 꽤나 깊은 관계성을 형성한 곳입니다. 올해 4월에는 폴리곤과 솔라나, 앱토스, 아바랩스 등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업계 표준 크립토 크리덴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의 카드 결제사의 정체성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 종합 결제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CBDC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도 언젠가 CBD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카드 결제가 CBDC로 이뤄지고 여기서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가 사용되는 상황, 마스터카드 유저들이 각자 보유한 암호화폐로 결제를 진행하고 파이어블록스의 커스터디를 하는 상황, 이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결제 혁신이 마스터카드 같은 기성 레거시 금융에서도 하나하나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의 시세는 무척 아쉽지만 미래적인 포텐셜은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시세는 어렵지만 XRP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먼저 코인스키드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번 저점이 유지되면 다음 XRP의 목표는 1.53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82달러 도달 이후에 0.3달러로 되돌림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우린 지금보다 더 강한 폭풍을 봐왔다. 0.58달러를 예상했지만 XRP는 0.44달러로 향했는데 이건 크립토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부분이다. 2016년 최악의 하락을 겪었고 상승장 직전에 보유 자산을 매도해서 9주 만에 10배, 3개월 만에 500배로 백만장자가 될 기회를 잃었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암호화폐 시장은 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인내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종교 수준인데 그래도 이런 신념, 이 정도 신념은 특히나 크립토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가 중간 항소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SEC는 이번 소송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 답변은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내용이 테라 사건 등 지금 다른 SEC 진행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 다시 말해서 내년 2분기로 예정된 배심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고 당장 중간 항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지들 사정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SEC가 제출한 문건을 보면 재미있는 문구들이 포착됩니다. 디지털 자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코드에 불과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항소 의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과연 왜 적시한 걸까? 대체 얘들은 또 이번에 무슨 똥볼을 차려고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아마도 본질적으로는 증권이 아니지만 누군가 돈을 주고 샀다라면 증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초기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구분해서 판결을 한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 도돌이표 게임, 시간 끌기를 하겠다라는 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SEC는 중간 항소 신청을 공식적으로 했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걸 기각하면 그대로 배심원 판결을 향해서 고고하게 되는 거고, 만약 승인할 경우에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서도 만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중간 항소심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과연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일정까지 명령한 토레스 판사가 이걸 승인할지 참 재미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자 사실상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SBI 그리고 식스앤시그넘이 JP모건의 블록체인 부문인 오닉스와 공개 토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이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JP모건 오닉스는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기술을 거의 동일하게 이미 구현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 둘이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로 경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오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JP모건 오닉스 책임자가 한 멘트인데, 상호 운용성을 기다리려고 하면 경쟁에서 질 수가 있다. 시장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수렴을 하거나 정부가 이걸 강제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날려준 겁니다.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통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상대 경쟁자를 아예 먹어버리거나 동등하게 하나의 기업화가 된다라거나 이렇다라는 건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와, 이건 또 뭐지 싶은 내용들, 이런 얘기들을 저 양반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의 이런 혁신이 어떤 방향성으로 하나의 큰 틀을 만들게 될지 더 주목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